그럼 촬영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화편화, 프레이밍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자, 프레임에는 이제 여러 가지 크기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표준 화면이 있고, 와이드 화면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그 프레임 길이 비율을 화면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다르죠. 1.33대 1이 표준 화면이라면, 시네마스코프, 즉 와이드 스크린에 해당하는 시네마스코프는 2.35대 1로 엄청 긴 거죠. 그죠? 두 배는 좀 안 되지만 표준 화면보다 훨씬 긴 거고요.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비율은 1.66대 1. 아카데미의 표준 비율은 1.85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게 뭐냐면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인데요. 와이드 화면으로 찍었죠. 우리가 미장센에서 한번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와이드 화면 찍었을 때 서로 양쪽에 그 스크린 프레임의 양쪽에 어떤 대상을 위치시키면 이 두 대상의 거리가 더 멀어 보이면서 내용적으로는 어떤 소외감, 뭐 갈등, 분열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난다든지 해서 특히 이 영화는 내용 자체가 잃어버린 아내를 한 남자가 외롭게 허무하게 오랫동안 찾아다니다 결국 만나는데 그 섹스 산업에 종사하는 아내를 보고 그냥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 서로 한때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남남이 된 이 두 남녀 간의 소외되고 쓸쓸한 그 관계 얘기를 와이드 화면으로 찍어서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분위기 있게 그런 주제와 아주 어울리는 표현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화면 같은 경우도 이 남자가 이 파리 텍사스가 실제로 텍사스주에 있는 한 도시인데 이름은 파리로 화려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황량한 사막의 도시인데 이 사막에 서 있는 이 남자의 모습이 이 남자 내면의 역시 황량함,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 이게 와이드 화면으로 생각해보세요. 요만한 화면보다 그죠? 이렇게 길쭉한 화면에 놓여있는 이 사람과 이 펼쳐진 사막의 황량한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느낌을 더 잘 자아낼 수 있겠죠. 예, 그런 측면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건 영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의 두 번째가 내화면 공간, 즉 언스크린 공간과 외화면, 오프스크린 공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카메라로 영화를 찍어요. 찍는데 이 프레임에 가린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나오는 이 프레임에 나오는 공간만 나오는데 찍히는 사실은 영화를 우리가 만들 때 더 뛰어난 감독이라면 이 네 개의 화면에 담기지 않은 이 바깥 화면 네 개가 있죠. 뭐예요? 자, 프레임이 있으면 이 위, 아래, 좌, 우 네 개가 있죠.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어딜까요? 이 프레임의 앞쪽, 또 프레임의 뒤쪽. 프레임의 앞쪽에 뭐가 있을까요? 주로 영화 현장을 생각하면 막 카메라가 찍고 있고 뒤에서 레디 액션을 하는 감독이 있고 막 스태프들이 있고 그러겠죠. 카메라 그 뭐죠? 프레임의 앞쪽, 즉 카메라가 있는 곳. 또 프레임의 뒤쪽은 예를 들면 영화에서 어떤 벽이 나와. 그럼 벽 뒤의 공간,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사적으로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또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노엘 버치라는 유명한 영화 이론가는 이렇게 외화면 공간이 무려 6개나 있다. 프레임의 좌우, 위아래와 앞과 뒤까지. 그래서 어떤 감독은 이 외화면까지 영화에 끌어들이거나 또 적절하게 활용해서 영화를 더 효과적으로 또는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로 볼 영화는 바로 이태리의 유명한 감독인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영화입니다. 안토니오니는 뭐로 유명하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편집의 리듬이 영화의 리듬이 아주 길고 느려요. 답답할 정도로.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안토니오니 영화에서는 사건이나 액션보다는 또 인물보다는 이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또 사건이나 액션이 벌어지는 그 배경이 되는 공간이 더 중요한 아주 독특한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루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 그 영화를 만드는 거장인데 예를 들어 정사란 영화만 예를 들어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영화의 내용은 이태리 상류계층의 몇몇 젊은이들이 한 무인도로 여행을 가요. 그래서 막 술 마시고 떠들고 시끌벅적하게 파티를 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자고 났더니 아침에 그 중에 한 여자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막 그 친구들, 여자 친구도 있고 남자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막 이 황량한 섬을 찾아다니는 거죠. 결국 여자는 못 참고 영화 끝까지 도대체 이 여자가 떨어져 죽은 건지 혼자 배 타고 나갔는지 결국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그 사라진 여자를 찾는 과정에서 사라진 여자의 친한 여자친구와 애인이, 남자가 서로 눈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그 영화의 뒷부분은 두 남녀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사랑 역시도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둘이 사랑해서 여행을 떠났는데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남자가 또 없어진 거야. 여자가 남자를 찾아다녔더니 다른 호텔 방에서 낯선 여자랑 있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나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인데 벤치에 있는 남자를 여자가 어깨에 손을 얹는 걸로 영화는 끝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태리 상류층 젊은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황폐함, 그 다음에 그 관계의 어떤 부질없음, 모래알처럼 쉽게 부서져 내릴 수 있는 그 취약한 관계, 또 애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허무함, 이런 거를 그냥 분위기 있게 보여주는 영화인데, 아까 말했듯이 안토니언 영화에서는 편집 리듬도 느리고 중요한 게 인물에 대한 액션보다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배경과 환경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일반적 헐리우드 영화를 포함한 영화들은 카메라가 항상 인물을 쫓아다니고 행위를 벌어지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안토니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인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 인물이 뭐 없을 때도 있고 옆에서 우연히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또 그래서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액션이 벌어지지만 그 액션을 또 비껴나서 영화가 포착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른 편집의 원리나 카메라 움직임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잠깐 어떻게 좀 낯설고 다른 느낌을 주는가를 이 아까 말한 무인도에서요. 그 사라진 여자를 찾는 장면을 잠깐 보면서 그냥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촬영이기 때문에 이 화면들을 꼭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Per andare e tornare. Lei che si occupa. 네, 지금 이제 보시던 장면이 말했듯이 그 황량한 무인도 섬에서 사라진 여자를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 두 남녀 한 사람은 사라진 여자의 친한 친구고 한 사람은 애인인데 이 두 사람 간에 묘한 감정이 싹트게 되는 걸 보여주는데 이런 한 몇 분에 걸친 두 사람이 각자 그 사라진 여자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담는데 뭔가 다른 편집의 원리와 그 카메라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방금 전도 자, 이 여자가 어떻게 프레임이 됐습니까? 프레이밍. 예? 카메라가 그냥 살짝 움직이면서 여자를 포착하는 것처럼 여자가 마치 프레임에 갑자기 들어오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을 주죠. 여기 지금 자막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려지네요. A volte io mi domando che cosa avrei potuto fare perché tutto questo non accadesse. Che banca?
네, 지금 장면을 좀 시간상 짧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그걸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안토니의 영화는 이렇게 프레임 안의 공간에 어떤 절대적인 한계를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프레임 안의 공간과 프레임 밖의 공간이 열려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래서 인물들도 그 프레임 안과 밖을 그냥 막 별로 프레임을 의식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걸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은 화편의 세 번째, 화편의 각도, 수평, 뭐 고도 이런 걸 볼 텐데요. 자,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촬영 각도. 자, 아이 레벨. 말 그대로 카메라를 평평하게 그냥 들고 찍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낮춰서, 그죠? 아래로 찍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하이 앵글이 돼서 위에서 사람을 내려보는 듯이 이게 부감, 그죠? 또 밑에서 올려다 보면 안각. 그래서 시각적으로 다르지만 이게 내용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이렇게 보통 내려서 찍으면, 부감으로 찍으면 그 찍힌 대상이 뭔가 초라하거나 건의가 없거나 힘이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면, 반대로 안각, 이렇게 아까처럼 올려 찍으면 그 찍힌 대상이 뭔가 권위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압도적이거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도. 지금 얘기한 건 이제 카메라를 그냥 들고 찍느냐, 이렇게 위로 올리느냐, 아래로 내리느냐였다면, 앵글은, 고도는 카메라를 진짜 낮게 위치시키느냐, 보통 우리 눈으로 찍을 때처럼 찍느냐, 아니면 더 높이 놓느냐, 이런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오지 야스지로의 유명한 다다메 앵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오즈는 보통 일본의 3대 감독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일본 고전적인 감독이고, 일본 영화에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면 만추를 보세요. 세 사람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높이를, 오즈의 지로는 일본인들이 다다미에 무릎 꿇고 많이 생활하는데, 바로 그 높이가,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장 세상을 많이 바라보고 접하는 높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그 시각을 강조하면서 바로 다다미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높이로 그 카메라를 찍을 특수한 장비, 낮은 그거를 그 제작해서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높이에서 계속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요쯤에 한 1m? 1m 20? 그 정도에 지금 높이가 맞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영화지만 기생충의 한 장면, 그 유명한 4명의 가족이 생계를 위해 피자 그 케이스 접는 장면이죠. 여기서 보는 거죠. 이것도 지금 일종의 다다메 앵글 비슷해. 일부러 물론 봉준호가 그런 의도를 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오지 야스지로의 영화 비슷하게 그 무릎을 꿇고 있는, 앉아있는 높이에서 찍힌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화편화의 마지막 촬영 거리.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화면, 큰 화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멀리 찍으면 롱숏이 되잖아요. 그거는 멀리 찍으면 큰 화면이라 그래요. 피사체는 작아 보이지만 큰 화면이죠. 화면의 사이즈가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까이 가서 클로즈업으로 찍으면 얼굴은 커 보이겠지만 그건 작은 화면이라 그래요. 담기는 공간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예를 드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찍으면 이렇게 나오게 클로즈업. 여기까지 찍으면 바스트 샷. 가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죠. 자, 허리까지 나오면 웨이스트 샷. 무릎 정도까지 나오면 미디엄 샷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또 니샷, 무릎이라고 해서 니샷이라고도 하고, 자, 키, 전신이 보여주면 키 높이로 풀샷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아까 롱샷 또는 익스트림 롱샷 있죠. 뭐야, 아주 멀리서 작게 보이도록 찍은 거 있고, 또 아주 높이서 찍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건 촬영 거리에 따라서 화면 사이즈가 달라지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 움직임입니다. 카메라 움직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패닝. 팬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좌우로 이렇게 옆에 볼 수 있잖아요. 누가 불렀을 때. 이게 이제 패닝이죠. 카메라를 좌우로 돌리면서 찍는 거. 틸트는 우리도 역시도 위 높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있고, 땅에 뭐 떨어졌나 볼 수도 있잖아요. 응? 위 아래 이렇게 보는 게 틸트겠죠. 카메라를 내려서 찍고 올려 찍고 하는 게 틸트. 이건 쉽게 이해되실 거고. 트래킹이나 달리. 그러니까 원래 달리가 더 일반적 말이고, 달리는 이제 어떤 거든 수단은 상관없습니다. 뭘 이용해서든 카메라를 어떤 수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들고 찍는 거 말고 다른 도구나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움직이게 하는 게 달리예요. 그 중에서 달리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심지어 달리를 뭐 어떤 사람은
그 촬영 감독을 카트, 쇼핑 센터에 있는 카트 있잖아요. 거기에 태우고 찍을 수도 있는 거죠. 밀면서. 또 심지어 유모차에 태우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네에 앉아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모든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난리를 찍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래킹이 있어요. 트래킹은 바로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죠? 사진에 열차 궤도 같은 거를 쭉 깐 다음에 그 위로 카메라를 장치시키고 쫙 미는 거죠. 장점은 뭘까요? 트랙이 깔려있고 그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 움직임이 안정감이 있는 거죠. 크게 그 카메라가 그 움직임이 크지 않게 안정되게 쫙 이동할 수 있는데, 한계는 뭘까요? 트랙을 일일이 깔고 또 나중에 그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트랙 바깥을 카메라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고, 이거는 지금 우리 영화 가끔 나오잖아요. 만약에 뭐 남녀 두 주인공이 오랜만에 만나서 감격의 포옹을 촥 하면 보통 어떻게 찍어요? 카메라가 그 두 사람 주위를 막 뺑뺑 돌면서 찍잖아요. 360도 트랙. 이건 이런 식으로 그 주위에 트래킹을 하고 깔고 그 위로 카메라를 쭉 돌리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 잠깐 볼 게, 그 히치콕은 특이한 게, 이제 보통 공포 영화나 스릴러 만들 때 영화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무섭거나 끔찍한 장면에서 수직 트래킹을 써요. 수직 트래킹은 말 그대로 피사체에 카메라가 다가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멀어지는 수직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장면 직전에 인물의 시선으로 그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와, 즉 다른 말로 하면 등장인물의 시선과 관객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즉 나도 등장인물 입장이 돼서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직후에 무서운 사실을 직면한다든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든지 하면서 우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랑 마찬가지로. 그런 최대의 공포 또는 충격 효과를 내기 위해서 수직 트래킹을 썼다면, 반대로 고다르는 자기 영화에서 일부 장면에 수평 트래킹, 즉 피사체와 카메라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옆으로 계속 나란히 움직이는 이런 수평 트래킹을 쓰는데, 그 이유는, 자, 우리가 피사체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 거리감이 생기고 어느 시점이 가면 그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다르는 항상 정치적이고 비판적, 급진적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나 그 인물들을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수평 트래킹을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간상 그 짧으니까 히치콕이 쓴 사이코의 수직 트래킹을 한번 볼까요? Called you to keep you still while he took. Why don't you just get in your car? 저 노만에 의해 살해된 여자의 이제 여동생이 사라진 언니를 찾아서 찾다 이제 이 언니가 묵었던 노만의 호텔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노만 몰래 집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노만이 집으로 오는 걸 보니까 놀래서 숨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공간, 지하의 공간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공간을 한번 살펴보게 되죠. 이게 영화의 거의 끝부분인데, 영화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 밝혀지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여주인공 입장, 이 여자 입장에서는 끔찍한 진실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인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들어갔고 뭔가를 바라보죠. 어떤 노파가 앉아있고 이 여자가 노파한테 다가가죠. 그때 짧은 순간 이 여자의 시점으로 다가가는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문을 열고 뭔가를 발견해요. 바로 노파죠. 그리고 짧은 순간 이 여자가 다가가는데, 여기서부터 한 몇 초, 짧긴 한데 이 노파의
뒷모습으로 노파한테 다가가는 이 여자의 시점으로 히치콕은 찍고 있어요. 이게 바로 수직 트래킹이에요. 즉, 이 여주인공이 노파한테 다가간다. 카메라를 접근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특히 이 장면에서는 그냥 다가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여자의 시점으로 다가가게, 아주 짧지만, 그죠? 다가가고 있죠? 그러다가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해골인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질렀더니 엄마로 여장한 노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자를 죽이려고. 네. 예, 짧지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아니 더 남은 게 크레인 촬영. 저기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길쭉한 그 기계손이라 그래야 되나? 그 끝에 이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보기 힘든, 예를 들면은 어떤 영화 보다 보면 카메라가 높은 데로 올라가서 어떤 창문으로 슉 들어간다든지, 또는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카메라가 싹 넘어간다든지, 또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위를 카메라가 낮게 날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보기 힘든 장면들을 이 긴 기계 카메라, 기계 팔 끝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찍는 거죠. 요즘은 또 더 자유로워진 게 뭡니까? 응? 그 뭐죠? 하늘에 날아 있는 그거를 이용해서, 응? 그 거기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공중에서 이게 날아다니면서 찍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되는데, 자, 때로는 여기에다가 사람이 타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탈 만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서 이 카메라 손을 쭉 움직이면서 찍을 수도 있죠. 시민케이는 한 장면 짧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핸드헬드와 스테디캠입니다. 자, 당연히 이제 핸드헬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걷거나 뛰면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카메라가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찍힌 화면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장면, 핸드헬드로 찍은 장면을 오래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좀 어지럽고 심하면 구토가 날 수도 있어요. 짧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한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스테디캠이죠. 한 번 빌리는데 돈이 엄청난데, 뭐 하루 쓰는데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장점은 여기 나온 것처럼 수평 균형 장치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이동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들고 뛰면서 찍어도 화면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죠? 지금 허리와 어깨에 매달고 찍는데 크기도 엄청 크고 무겁고 빌리는 돈도 비싸요. 하지만 이동 화면인데 부드럽게 찍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요즘은 여기 보면 이게 아이폰인데 아이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테디캠의 효과를 내는 장치도 나왔나 봐요. 여기다 연결해서만 들고 찍으면 흔들리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스탠리 큐브릭의 공포영화 샤이닝에서 그 어린 아들이 자전거 타고 호텔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장면들을 스테디캠으로 찍으면서 그 움직임을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낸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소리를 죽여놨는데 이 영화 내용이 이제 세 가족이 호텔에 가서 아버지가 글 쓴다고 겨울에 가게 됐는데 비어있는 호텔에 그 호텔에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곳이고 그 악령이 아버지한테 깃들면서 이 아버지가 점점 미쳐가면서 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내용인데 영화 마지막 장면인데 완전히 미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고 해서 아들이 그 아빠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 호텔 앞에 있는 이 나무로 된 미로 속으로 도망친 걸 보여줘요. 예.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아들이 계속 뛰어다니고 아버지는 쫓아가고 할 때 지금 자 카메라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거의 뛰면서 찍을 텐데 전혀 흔들림 없는 아주 매끄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그 감독인 스탠리 큐브릭이 스테디캠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만 흔들림 없는 매끄러운 촬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스테디캠 효과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촬영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영화 언어 세 번째로 편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